자, 친박 공부 국어 현대시 8강 정주용 시인입니다. 정주용 시인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 역대 평가원에 수능 포함 평가원 기출에 총 5개 작품이 출제가 됐습니다. 제일 많이 출제된 작가 중에 한 명인데요. 정주용 시인에 대한 설명을 오늘은 시를 원래는 하나 정도 보고 나서 시인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오늘은 시 먼저 보고 시들을 볼 거예요. 기출이 5개라고 했죠. 기출 5개를 볼 거고요. 꽤 많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볼 주요 작품, 대표적인 작품 2개를 더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8강에서는 총 7작품을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좋죠? 지금 얼굴 시커멓게 된 거 지금 다 보이는데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자, 들어가 봅시다. 근대문화 자유시가 형성되는 시기 김소월 시인, 한용운, 김동완, 이상화, 정지용, 박용철, 이모화, 김영랑, 이상, 백석, 김상용, 함형수. 김소월 시인 뭐라 그랬죠? 이제 자동으로 나와야 되죠? 한해정서. 그리고 그 이별을 극복할 수가 없죠. 한용운 시인 자동으로 나와야죠. 지금 몇 번째 반복하는 건데 뭐예요? 2개 말해봐요. 한해정서, 한해정서. 그리고 뭐야? 2번째 뭐야? 이별을 한 단계 더 나가서 재해석해가지고 승화시켰다. 김동완 시인 뭐예요? 그냥 남촌을 아름답게 북쪽을 혹독하게. 이상화 시인 뭐죠? 이건 전 시간에 했죠. 그냥 이상화 시인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쓴 시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번 정지용 시인. 정지용 시인을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내용들을 제가 미리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굳이 문제를 풀 때 필요 없는 지식들이기 때문이야. 근데 기왕 공부할 거면은 이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좀 알아야 기억에 좀 더 오래 남아요. 그냥 시만 보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테레비 보는 거랑 전혀 차이가 없어요. 무엇을 공부할 때 요거는 제가 직접 공부할 때 쓰던 방법이기도 하고 많은 공부 잘하는 분들이 추천해주는 방법이기도 한데, 공부할 때 이거 하나만 드립다 외우는 게 아니라 연상을 하고 뭔가를 자꾸 연결을 시키세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지용 하면은 우리 앞으로 지금 오늘 공부하면서 배우게 될 텐데, 정지용 하면은 정지용 시인 해가지고 이걸 암기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정지용 시인을 다시 보게 되지 않는 상태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지용? 이거 공부했던 것 같은데. 이거 공부했던 것 같은데 뭐였더라? 뭐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문어발식으로 가지를 최대한 많이 쳐야 돼. 오늘 정지용 시인에 대해서 가지 칠 게 몇 개 있어요. 정지용 시인이 이렇게 있고, 정지용 시인이 어떤 사람인가, 정지용 시인이 어떤 시인들을 발굴해냈는가, 그리고 정지용 시인의 시세계는 어떤가, 정지용 시인의 시에 어떤 비극적인 어떤 슬픔이 들어가 있는가, 정지용 시인의 시 자체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요런 것들을 가지쳐가지고 이렇게 가지를 쳐가지고 뭉치를 만들어 놓으면 있잖아요. 뭐가 좋냐면은 굳이 정지용 하면 이렇게 쭈루루룩 읊어지는 게 아니라 자식이 죽은 것을 2개의 시로 너무 슬프게 표현한 시인. 그래서 이 2작품 오늘 볼 건데, 이 2작품 중에 하나만 딱 보이면은, 그게 딱 보이면은 이랬지. 그럼 정지용 시인은 이런 시인이었고 시 세계가 이런 시 세계가 이랬구나. 요런 게 연상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라 굳이 제가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굳이 단어를 맞추자면은 스토리를 머릿속에 넣는 거지. 자, 가봅시다. 정지용 시인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미남이네요. 딱 호감 많이 가는 안경 선배 같이 생겼죠.
이 정지용 시인의 작품은 기출 5작품, 발열, 인동차, 향수, 달, 조찬 이렇게 5개가 있고 2개 정도 제가 더 꼽아봤어요. 고향 유리창. 얘네는 충분히 출제가 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작품들입니다. 물론 작품들이 더 있겠지만은 이렇게 한 7개 정도만 보면 충분하지 않나. 정지용 이거 잘못 나왔다. 작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품이 아니라 뭐 정지용의 시 3개, 작품 3개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수정을 해버릴까? 지금 그냥 수정을 해버립시다. 작품 3개. 자, 작품 3개는 정지용 시인 같은 경우에는 감각적인 언어를 되게 많이 구사를 했어요. 섬세하고 되게 독특한 시 3개를 만들었는데 요거를 뭐 혹자들은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은 전통지향적인 자연시, 전통적인 소재를 쓰기도 하고 자연적인 느낌을 많이 주기도 하고 산수시, 이것도 자연의 풍광, 자연과 연관된 시를 되게 많이 지었어요. 시에서 새로운 표현 방법을 개척했는데 진짜 시각적 이미지가 너무 선명해. 그러니까 말로 표현했는데도 직접 지금 내 두 눈앞에 쌩쌩하게 살아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표현하고 그리고 간결한 언어를 썼습니다. 간결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썼고 한국 현대시에 초석을 놓은 시인이에요. 일상적인 단어를 시의 언어로, 상태나 동작을 드러내는 고유어들을 많이 썼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알아두면 좋은 게 청록파 시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박목을, 조지훈, 박두진 이렇게 세 사람이 청록집이라는 시집을 내면서 뭐 청록파 시인으로 불리게 됐다라고 했는데 이 세 시인이 사실은 등단됐을 때부터 청록파였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문장이라는 곳에 시 추천위원으로 정지용 이분이 활동을 하면서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시를 뭐 추천하면서 등단을 시키고 이 세 사람이 나중에 청록집을 내면서 청록파가 됐다. 그래서 여태까지 봤던 작가들의 작품 3개랑은 조금 다르죠. 조금 달라요. 좀 더 특별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근대문학에서 보는 작가들, 작품들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작가 몇 명을, 2-3명을 뽑으라면 그 안에 정지용 시인은 근대 문학사에서 꼭 제가 뽑는 작가로 들어가요. 왜 말이 왜 이렇게 꼬이냐? 아무튼 간에 한국 현대시의 초석을 놓은 시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시가 되게 보면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워요. 시를 볼게요. 아 맞다. 이것도 있다. 이거 여러분들 꼭 별표 계속 치세요. 별표 여러 개 쳐놔야 돼요. 정지용 시인의 시 같은 경우에는 정지용 시인의 시 같은 경우에는 시 하나가 하나의 정서를 주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서의 반전, 급박한 반전 있잖아요. 우리 바로 이전에 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막 그런 시에서 본 막 상상을 했다 근데 상상이 깨졌다 현실은 시궁창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반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출제가 많이 된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시를 감상하는 데는 오히려 그런 한두 작품씩 출제된 시인들보다 더 시 감상 자체는 편해요. 가봅시다. 자, 달 2018 학년도에 출제됐던 작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펜이 어디 갔나. 선뜻. 자, 봅시다. 머릿속에 이미지를 잘 그려보세요. 눈 감고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눈 뜨면서 필기해서 들어도 상관없고요. 대신에 머릿속으로 이미지는 잘 떠올리세요. 선뜻 뜨인 눈에 하나차는 영창, 달이 이제 밀물처럼 밀려오다. 자, 봅시다. 달이 떴어요. 밤이죠. 달, 제목도 달이에요. 밤이죠. 밤에 선뜻 눈이 뜨였어요. 자다가 눈이 갑자기 선뜻 뜨인 거죠. 이건 창문이에요. 창문에 달이, 그러니까 굳이 이미지를 어둡고 껌껌한 방에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달이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달이 꽉 차 있는 거야, 창문에. 그래가지고 잠을 깨고 베개를 벗어나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부르니 없이 그냥 혼자
혼자 부르는 이 없이 불려나가다. 이것도 역설적인 느낌이죠. 부르는 이 없이 불려나가다라는 게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바로 전 연을 보면은 이 달을 보고 나서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음에도 이 달에 불려나가는 듯한, 그러니까 달을 보러 나간 거죠. 확실히 정확하게 말하면 달을 보러 나간 거예요. 한밤에 홀로 보는 나의 마당은, 마당으로 나갔네요. 호수같이 둥긋이 차고 넘치노나, 뭔가 좀 풍만한 마음의 풍만함, 마음이 꽉 차 있는 듯한 그런 만족감을 주는 표현이죠. 이게 왜 나왔어요? 이 달 때문에 나온 거죠. 자, 지금 마당을 되게 이미지화 시키고 있죠? 그리고 흰 돌이 나왔어요. 흰 돌도 이마가 유달리 함초롬 고와라. 이거는 의인화 했네요. 흰 돌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를 했죠? 그리고 연연턴 녹음. 연연턴이 뭘까? 아무튼 간에 녹음 수묵색으로 짙은데 한창 때 고난 잠인양 숨소리가 설키도다. 이거는 뭐 굳이 무슨 뜻인지 저도 몰라요. 굳이 이거를 알아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겠고, 아무튼 간에 밤이 되게 어두운데 숨소리가 뭐 설키고 있다, 얽히고 설키고 있다, 숨소리만 난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그냥 이 마당에 나와 있는, 한밤중에 달을 보고 마당에 나와 있는 현재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만 알면 돼요. 비둘기는 무엇이 궁거워. 이게 뭐지? 궁금해서 구구 우느냐. 오동나무 꽃이야 못 견디게 향기롭고 뭐 싱그럽다, 이런 말이죠. 이거 볼게요. 이거 제가 말했죠. 정서의 변화가 거의 없다 그랬죠.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화자는 밤에 잠이 깨가지고 창문에 비친 달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 보러 마당에 나왔는데 마당에 나온 여러 가지가 또 아름다워. 그리고 끝이야. 너무 쉽죠? 자, 문제 가봅시다. 18학년도 9월 모평에 나왔어요. 플라타너스라는 시도 같이 나왔었는데 굳이 그 시를 보지 않고 나만 볼게요. 얘가 나니까 특정한 공간에서 사물과 교감하는, 이게 뭐예요? 마당이죠? 사물과 교감, 여러 사물이 있었죠? 화자의 내면을 보여준다. 가의 화자 볼 필요 없고요. 나의 화자는 달밤의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 심미적인 공간인 마당에서, 이 달이 떠 있다고 해서 달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마당, 흰돌, 이런 녹음, 수묵색, 뭐 이런 것도 비둘기, 오동나무꽃, 이런 걸 타보는 거죠. 이런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 심미적인 공간이 바로 마당인 거예요. 거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충만한 정서를 드러낸다.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해 되게, 제가 말했잖아요. 차고 넘친다, 곱다, 짙다, 수묵색이다, 향그럽다, 다 뭔가 마음에 만족감을 주는 단어들이잖아요. 자, 흰돌에 유달리 고운 이마를 알아챘어요. 사물과 교감, 여기 나와 있는 단어죠? 한밤에 밀물처럼 밀려온 달빛을 통해서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 건, 달이 안 떠 있으면은 마당의 조화로운 풍경도 볼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영창은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서 화자의 만족감을 상징하는 거. 여기 내면이 있다고 해서 외부 세계와 이어준다, 이런 생각은 좀 그렇죠. 애초에 사물과 교감하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준다. 그리고 나의 설명에서는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정서를 드러낸다 라고 했죠. 내면과 외부 세계를 이어준다? 우리 시를 봤잖아요. 내면과 외부 세계를 갈라주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좀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은 플라타너스가 그런
플라타너스가 같이 창이 있는데,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내부 화자와 외부 세계 이상향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이 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봤는데 창밖에 달이 떠 있어가지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 마당이. 짱이야. 그냥 이렇게 너무 아름답다고 그냥 달을 예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달과 이런 조화로운 풍경을. 근데 굳이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 영창이 작동을 한다? 그건 아니죠. 화자의 내면을 표현하는 그런 말과 이 영창이 앞뒤로 이 영창 처음 시작하잖아. 이전에 화자의 내면을 보여주지도 않고 이 밖으로 화자의 내면이 적극적으로 드러나 있지도 않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죠. 그리고 호수에 차고 넘치는 호수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마당의 아름다움 표현하고 있죠. 호동꽃이 못 견디게 향그럽다고 표현해서 자연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는 것 맞죠? 다음 작품 가봅시다. 바로 굳이 그 작품에 대한 배경 이런 거 설명할 필요가 없는 작품이었어요. 자, 향수. 향수가 뭘까요? 고향에 대해 느끼는 그리움이죠. 그러면은 이 시의 제목만 보고 우리는 이거를 일단 고향과 그리움과 요 두 개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정지용이란다. 이 시적 화자가 느끼는 향수가 여기서 안 나와요. 그렇다면은 향수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 모든 연에서 나오는 좀 뭐랄까 총체적인 감각인 거죠. 총체적인 감흥인 거죠. 보시면 압니다. 자,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예디알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나고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선하죠. 얼룩박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랴. 자, 포인트 있죠? 다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 현대시, 근대시에서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여러 번 물어봤어요. 운율감을 형성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서를 증폭시킵니다. 요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황소가 울음을 울고 실개천이 휘돌아나고 얼마나 좋은 자연의 모습입니까? 자, 질화로에 이런 곳이 그립다. 질화로로 인해서 또 최근에 작품이 하나 나왔었는데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또 얘기해보고, 질화로에 제가 식어지면 이거는 그냥 화로예요. 어렸을 적 우리 그냥 질그릇인가? 뭐 아무튼 간에 화로, 불 때는 화로, 요즘엔 다 보일러 써가지고 잘 모르죠. 근데 예전에는 전부 다 집에서 화로에 불을 떼가지고 거기에 추운 겨울을 그렇게 보냈어요. 거기 위에다가 거기다가 고구마도 구워 먹고 그랬지. 물도 끓여 먹고. 자, 이런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은 빈 밭에 빈 밭인가? 뭐 아무튼 간에 밤바람 소리에 말을 달려오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바디를 하고 오셨나 보네요. 피곤해 하시는 거 보니까 집벽에를 돋아가지고 고이시는 곳. 아무튼 간에 아버지가 돌아오셔가지고 말을 달려가지고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직접 말을 달린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간에 졸린 아버지가 집베개를 베시는 그런 모습이 어떻다고요? 그립다. 흙에서 자란 내 마음이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가지고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했었잖아요. 뭔가 막 던지고 이렇게 놀잖아. 축구하다가 뻥 찼는데 멀리 가가지고 풀숲에 찾고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하던 그런 어렸을 적에 그런 경험들을 하던 그런 축구공을 찾으러 풀숲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맺혀있던 이슬에 몸이 살짝 젖어있는, 눈에 너무 선하잖아. 너무 아름답죠. 그립다. 자,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귀민머리를 이렇게 길게 수식을 했네요.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를 했네요. 이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버든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주고 이삭 줍던 곳, 그런 농사 짓던 곳, 그것이 어떻다고요? 그립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고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까마귀가 우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이것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건 그냥 고향에, 그냥 가난하게 살았던 그 고향에 대해서 너무 그립다. 그곳이 너무 그립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워하는 건 뭐예요? 좋은 거죠.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그립다. 자, 보시면은 정서의 변화가 또 없죠?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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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립다. 끝. 문제 봅시다. 자, 각 단계의 장면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할 때 시적 화자의 시각과 거리가 먼 것은 좀 다른 이미지가 있어요. 평화롭고 그리운데 이 시가 그랬잖아요. 다른 이미지의 선지가 하나 있어요. 평화롭고 그리워, 평화롭고 그리워, 소박하고 따뜻하고 아늑해. 자, 노년의 서글픔이 드러나는 시여가 있었나요? 그냥 늙으신 아버지가 누우시던 그런 곳이 그립다죠. 그래서 답이 2번인 겁니다. 오케이? 생각보다 문제 풀기가 쉬워요. 정재용 시인의 시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하도 뒤통수 치는, 하도 통수 치는 작품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이것도 뭔가 상징하는 바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지용 시인의 시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감상한 그냥 그 하나의 그 감상을 문제 푸는데 투영하시면 됩니다. 다음 작품 볼게요. 작품이 많으니까 후딱후딱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만 보고 가주셔도 돼요.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움 없습니다. 자, 조찬. 조찬이 뭘까요? 조찬이 뭘까? 아침에 먹는 밥? 아침에 만찬? 검색을 좀 해봐야겠다. 손님을 초대하여 함께 먹는 아침 식사, 변변하지 않은 반찬, 새가 날아가 버리듯이 사방으로 흩어져 숨음, 검소하게 차린 식사. 정지용 조찬. 예, 아침밥 같은 느낌이네요. 아침밥 공부랑 되게 코드가 맞는 작품이죠? 이 아침밥이라는 작품은 이 조차는 뭐야, 일단 읽어보고 얘기를 할게요. 햇살이 피었어요. 아침의 풍경이죠. 머흘 이것도 움직이는, 구름이 움직이는 걸 머흘 움직인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고를 옮기는 구름. 아침에 구름이 움직여. 길경 꽃봉오리. 이게 지금 여기는 안 나왔는데 길경이 도라지예요. 도라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차돌이 뭐예요? 돌멩이죠. 돌멩이는 가만히 있는 굉장히 정적인 애잖아요. 근데 차돌이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죽순이 촉촉촉촉촉 돋는 듯이 표현했잖아요. 정적인 것을 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소리, 청각을 시린 촉각화를 했죠. 자, 앉음새 갈리어 양지 쪽에 쪼그리고, 이 양지 햇빛 받는 따뜻한 쪽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서러운 시적 화자가 서러운 새가 돼가지고 흰 밥알을 쫓다. 쪼그려 앉아서 밥을 먹는데 현재 상태는 서러운 상태예요. 이거 보지만 말고 무조건 여러분 필기 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필기하라 얘기를 하지 않는 거는 필기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손으로 직접 이렇게 써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필기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제가 썰푸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한 일시정지 막 하면서 돌려가면서 필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필기하세요라고 해가지고 이것만 딱 필기하면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문제를 풀어볼까? 여기서 쪼그려 앉다와 서러운 상태, 요걸 볼게요. 근데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시 자체로는 내재적으로는 이런 정에서 정적인 것을 동적으로 표현, 청각을 촉각화했다. 그리고 구름을 뭐 움직인다고 뭐라고 해야지, 이거를 움직이는 것을 움직임을 단어로 표현했다. 구름의 움직임을. 그런 것밖에 문제로 낼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요즘 시 출제 경향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보기를 집중해가지고 보면서 좀 생각을 좀 해줘야 돼. 자, 일단 근데 이 문제 자체는 그냥 형식적인 거죠. 선경 후정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선경, 그리고 여기부터가 후정이죠. 그리고 모든 연을 서럽다는 게 정이잖아요. 이가 실이라도 사실은 그 사람의 느낌이죠. 자, 모든 영을 이행으로 구성해서 그냥 이행으로 다 구성되어 있죠. 자, 제2연에서는 명사로 연을 마무리하여 사물의 정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이연, 머흘머흘 고를 옮기는 구름. 야, 이 구름이 어떤데? 머흘머흘 이게 골짜기를 옮겨가고 있는 것을 이 이연에서 표현을 했는데, 에? 구름을 동적으로 표현했는데 무슨 정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제2연에서 제3연으로, 자, 산골짜기에 구름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러다가 도라지꽃을 봤어. 시야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멀리서 떠있는 산 골짜기에서 움직이는 구름들을 보다가 도라지꽃을 이렇게 봤죠. 앞에 있는 도라지꽃을. 멀리 있는 애를 보다가 도라지꽃을 본 거죠. 그러니까 원경에서 근경, 원경, 멀 원자, 먼 경치에서 가까울 근자, 가까운 경치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는 거죠. 사연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사물의 동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 돌멩이한테 죽순 돋듯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가지고 돌멩이가 죽순 돋는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풀렸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면은 딱히 특별히 정서적으로 막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헷갈리게 낼 만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서 이렇게 보기를 줬는데 여기서 그냥 보기만 볼게요. 시 좀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조찬 같은 후기시입니다. 후기시에서 정지용은 자연을 초월과 운둔을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로 묘사하고 죄송합니다. 그에 대한 지향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자연은 현실의 번뇌와 억압으로 인해서 그러한 지향이 좌절되는 공간으로 나타내요. 그럼 볼게요. 자연, 이상향이자 현실적 이상향이자 현실적 좌절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이거를 왜 이렇게 간지럽냐, 잠깐만. 어우. 목에 뭐가 꼈나? 왜 간질간질하냐? 감기 걸렸나? 자, 아무튼 간에 봅시다. 공존하는 공간이라 그랬죠. 근데 이 시만 봐서는 이걸 알지 못하지. 이런 추가적인 자료가 있어야 알 수가 있죠. 이 아름다운 이런 공간이
시적 화자한테는 이상형적인 세계인 거예요. 근데 쪼그려 앉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서지 못하고 쪼그려 앉았죠. 그리고 서럽죠. 그리고 흰 밥알은 뭐예요? 식량이죠. 먹고 살아야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현실적인 면이죠. 그러니까 이 새도 자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제약에 의해 가지고 그런 이상적인 초월과 은둔을 좌절당한다. 그런 공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요거는 보기를 이렇게 주지 않으면은 절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제가 현대시 강의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굳이 이 작품을 딱 보고 나서 감이 딱 안 온다 그러면은 이 작품을 설명해주는 이 보기를 보세요. 보기를 보시면 작품 이해가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자, 발열입니다. 발열이 뭐예요? 열이 난다.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라서 포도순이 기어나가는 밤, 소리 없이 가물은 땅에 스며든 더운 김이 등에 설이 나니 훈훈이 이 애 몸이 또 달아오르노나. 아이가 발열하고 있어요. 아이가 아파가지고 몸이 달아오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뭐랄까 상관없는 듯한, 아이의 발열과 아픔과 상관없는 듯한 그냥 공간을 좀 무감정적으로 표현을 했죠. 근데 요 쉼표가 많은 것을 여러분들은 좀 보셔야 돼요. 이 쉼표가 왜 이렇게 많냐면은, 쉼표가 많은 것은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호흡을 계속 자꾸 호흡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죠. 호흡을 여러 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이죠. 아니면 힘들어하는 사람,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힘든 사람, 아픈 사람, 몸살 난 사람, 몸살 나가지고 너무 아픈 사람, 그런 사람들이 호흡이 되게 가쁘죠. 이렇게 우린 그냥 소리 안 나게 숨을 쉬잖아요. 근데 아플 때는 막 아파 죽겠다, 막 아이고 어머니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러나? 나는 아프면 아이고 어머니 이런 소리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가쁜 호흡을 쉼표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가쁜 숨결을 쉽니다. 박나비가 뭐냐면은 불나방 뭐예요? 불에 타 죽는 나방이죠. 그렇게 뜨겁게 몸이 달아오랐다는 겁니다. 가녀린 머리, 그리고 주사 찍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누가 붙였겠어요? 주사 찍은 자리에 본인이 이렇게 엉덩이에 팔뚝에 입술 붙일 수 있어요? 못 붙이죠. 이 화자가 이렇게 입술을 붙이고, 아이고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죠. 중얼거린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와 같이. 이런 어떤 교도들은 뭐라고 중얼중얼거려요? 신한테 부디 복을 내려주소서, 제발 부귀영화가 누리게 해주소서, 우리 아들, 딸 대학 잘 붙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아픈 거, 우리 딸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소원을 빌죠. 그러면 중얼거리는 건 뭘 중얼거리는 걸까요? 아이가 아픈데 아이한테 이렇게 붙어가지고 아이한테 얼굴을 대고 중얼중얼거리는 게 뭘 중얼거리는 걸까요? 아이가 낫게 해달라고 중얼거리는 걸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애가 애자지게 보채놓나,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뜻을 알았었는데 내가 암기를 못해가지고. 뜻이 뭐였더라? 되게 아무튼간 자지러지게
자지러지게 되게 힘들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굳이 그 뜻을 알 필요는 없고요. 자, 아무튼 간에 아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보채죠. 아, 너무 아파 하면서 보채는 거죠. 그리고 이 밤은 어떤 밤이에요? 다시 경광을 무심하게 말을 하고 있죠. 앞에서 경광을 말하고 풍경 말하고 있고 뒤에서 풍경 말하고 있고 이 가운데에 아이가 아픈 것을 표현하고 있죠. 불도 약도 없고 달도 없어요. 시커먼 밤이고 약도 없어요. 하늘이 아득해. 그리고 별들이 천벌 날듯 이렇게 군데군데 박혀 있어요. 그걸 아이가 이걸 생각을 해봐요. 아이가 너무 아파. 근데 내가 약도 없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 상황에서 밤하늘 깜깜하게 별만 떠 있는 밤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슬프고 절망적이겠죠. 그런 시였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주사 맞은 게 아니라 열을 내리는데 사용하는 뭐 광물질을 찍은 거라 하네요. 뭔가 부끄럽지만은 뭐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단어를 설명해 주셨으니까 틀려도 상관없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단어 이런 거 암기를 잘 못해요. 하지만 문제 풀 때 필요한 건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다음은 가를.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어 하나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집착하면 안 돼요. 영어도 똑같잖아. 단어 한두 개 그 지문에서 모른다고 해서 문제 못 푸는 거 아니죠. 국어도 똑같아요. 자, 다음은 가를 영상시로 제작하기 위한 계획서였다.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B, C. 뭐라고 했죠? 풍경, 아이가 아픔. 자, 카메라의 위치와 움직이는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른다. 그리고 낭송 영상 및 음향 효과는 시의 내용과 표현에 따른다. 자, 봅시다. 기억. 카메라 시선을 위쪽부터 아래로 천천히 내리고 화면을 점차 뿌옇게 처리. 이게 뭘까요? A 부분이죠. 처마 끝에 서린 연기를 따라가지고 포도순이 기어나가는 밤 소리 없이 가물은 땅에. 자, 처마 끝에서 땅으로 시선이 이동했네요. 그쵸? 그리고 더운 김에 더운 김이 등에 서리죠. 자, 처마 끝에서 땅바닥을 보고 있고 그리고 더운 김이 나타났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선이 이동했고요. 그리고 뿌옇게 더운 김이 나타났죠.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을 제시하고 작품 초반부의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효과적이겠고 맞는 말이죠. 디귿은 안타까운 상황과 분위기를 전달하고 애가 겪는 고통을 강조하기 위한 것. 붉은색이 두드러지는 영상과 이런 주사 이런 것 때문에 박나비, 달아오른다 이런 거 붉은 이미지랑 연관이 있죠. 그리고 가쁜 호흡의 음향을 사용한다. 가쁜 호흡 이런 쉼표가 엄청 많은 거. 가쁜 호흡을 표현한 거. 그리고 클로즈업 기법. 자, 클로즈업 기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딱 이 부분 아닐까? 애의 모습을 담으면은 감상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겠군. 애가 아픈 것을 감상자의 기법, 그러니까 이 비 전체적으로 클로즈업 기법을 활용하겠다 이런 말인 것 같네요. 틀린 말은 아니죠. 애의 모습을 담으면은 애가 아픈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 감상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자, 미음은 화자의 간절한 심정과 내면 심리를 엿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어. 미음이 뭐야? 오행, 십행, 오행, 십행. 영탄적인 어조로 그냥 영탄법이 쓰였잖아요. 영탄적인 어조로 낭송을 하는 거죠. 간절한 심정과 내면 심리를 엿보는 도움을 줄 수 있겠네요. 자, 비읍, 시옷, 시 부분이죠. 카메라 시선을 밤하늘 쪽으로 옮겨 원경으로 담아냄. 빛이 흩어지는 느낌이 들도록 영상 효과를 줌. 의식이 혼미해진 애의 상태를 보여주는 효과적일 것 같아. 야, 이게 뭔데? 응? 애의 시선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선으로 애를 본 거잖아요. 아버지 부모의 시선으로 애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혼미해진 애의 상태가 아니라 이 부모의 안타까움을 보여주는데 효과적인 거죠. 네.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3번 살짝 헷갈리긴 했는데 됐고요. 인동차. 많아. 인동차. 노주인의 장벽에, 이게 위장 벽에 무시로 시간이 없다라는 게 뭔 말이에요? 시기가 없다. 아무 때나 라는 말입니다. 아무 때나 인동삼김물이 나린다. 이 인동차라는 게 감기를 좀 예방하고 완화시킨다라는 그런 전통차라고 해요. 자, 이렇게 자작나무, 덩그럭, 부리 이런 것들이, 이런 단어들이 너무 아름답지 않냐? 자작나무 불이 아니라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래. 이렇게 피어가지고, 이 불이 피어가지고 붉고, 구석에 그늘지어 구석에 그늘진 곳에 무순이 돋아가지고 파릇하게 돋아있대. 흙냄새 훈훈이 김도살이다가 바깥 풍설소리, 바람과 눈소리에 잠착하다. 골똘히 잠기다. 골똘히 생각에 잠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에 빠져들다. 산중에 책력도 없이 달력이에요. 달력도 없이 삼동이 하얗다. 겨울이 하얗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자체만 보시면은 그냥 겨울에 달력도 없이 인동차를 다려 마시는 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할 거 없죠. 근데 요거를 요 창작 배경 요런 애들하고 연관을 지으면은 의미가 좀 생깁니다. 자, 봅시다. 덩그럭 불, 장작에 다 타지 않은 덩어리에 붙은 불. 또 뜻이 틀렸네. 내가 또 틀렸네. 이렇다고 하네요. 계속 줬으니까. 근데 덩그럭 불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 그치? 이것도 굳이 몰라도 푸는 데는 상관없긴 한데 다시 한 번 더 부끄러워지네요.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간 너무 많아서 그래. 자, 보기와 같이 학습 과제를 수행한 후에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창작 시기와 배경 뭐예요? 일제 말기죠. 서울에 살고 있었다네요. 작품 제목의 의미 인동차, 한약재, 겨울을 참고 견딘다, 이해하기 어려운 시와 장벽, 위장과 같은 내장의 벽, 무시로, 아무 때나. 이 시가 갖는 표현상의 특징 이렇게 있겠다라고 하네요. 자, 창작 시기와 제목의 의미를 고려할 때 겨울로 비유된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을 인동차로 참고 견디려는 정신적 자세가 엿보이는 것 같죠.
장벽의 무시로 인동삼겹물이 나린다라는 구절은 차를 마신다는 평범한 사실을 낯설게 바꾸어 표현한 것 같다. 이건 어디 부분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겠죠.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불고 라는 표현에서 실내의 분위기와 함께 시간의 흐름을 엿볼 수 있어. 생각을 해보면은 불이 꺼지고 다시, 그러니까 불이 꺼져가는데 이 장작에 다 타지 않은 덩어리에 붙은 불이 다시 피어 올랐다는 거죠. 실내 분위기, 실내의 느낌이 어떤지도 지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상상이 되죠. 그리고 불이 꺼지면서 다시 피어오르는 데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라는 것도 살짝 엿볼 수 있죠. 근데 예전에 이거 06학년도 수능이에요. 이거 뭐야, 내가 풀었던 거네. 06학년도 수능이면 내가 풀었던 수능에 나 이거 그때도 맞았었는데, 근데 푼 기억이 없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 그래서 예전에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오는데 느낌과 추론이 되게 많이 간섭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애매한데 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걸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애에서 정확하게 아닌 게 있는가를 봐줘야지. 책력도 없이 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이 시의 화자는 바쁘게 살아가는 도회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아니, 달력도 없이 내가 살고 있는데, 달력도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도시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그리고 심지어 화자는 아니지만은 이 시를 쓸 때 당시인 정지용은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서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력도 없이 사는 삶을 그린 거죠. 이게 뭘까? 오히려 바쁘게 살아가는 도회의 삶을 이 시의 화자로 인해서 이 시의 화자처럼 초월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하야타를 하이야타라고 표현한 것은 언어 규범에 어긋나지만은 정감의 깊이가 더해지는 효과가 있어. 특이한 표현.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다 풀어봤는데 요건 좀 볼게요. 시기, 일제강점기 말이죠. 자, 시기, 인동차, 감기, 겨울 이거 다 4개를 이어가지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인동차가 뭐냐? 감기에 좋은 차죠. 감기는 뭐냐? 질병이고 안 좋은 거죠. 일제강점기 말에 감기 안 좋은 것을 예방하고 견디고 버티기 위해서 인동차를 다려 먹어요. 겨울은 뭐냐? 그래서 인동차로 감기를 이겨내고 보내기 위한 거죠. 그럼 뭐야? 고난의 현실이죠. 그리고 이렇게 봄을 기다리는 거죠. 감기 안 걸리게. 봄은 뭘까요? 봄은 뭘까요? 당연히 해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숙제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대신에 제가 포인트는 좀 짚어드릴게요. 아까 향수라는 게 있었죠. 향수와 연관을 지어가지고 향수로
그리워하던 고향에 왔는데 실제 느끼는 감상은 요렇다. 왔는데 고향에 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 고향이라는 시의 느낌을 읽어보세요. 그리워하던 고향에 왔는데 그런 고향이 아니더라. 아시겠죠? 다음 시 발열해서 어땠어요? 아이가 아팠죠? 너무 아팠죠? 아이가 아파가지고 결국에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유리창을 보고 있는 화자의 감정을 이입해가지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정지용 시는 제가 단어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면서 조금 착각이 맞죠?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제가 착각해가지고 여러분들 살짝 수업 나가면 살짝 단어 틀린 거 죄송하고요. 근데 뭐 뒤에 설명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오늘 단어 2개 정도 살짝 헷갈렸는데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사람이잖아요. 모든 단어를 전부 다 알 수는 없어요. 모든 단어를 전부 다 알 수는 없죠. 모든 공부 똑같아요.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탐구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한 부분을 잘 모르겠다고 해서 그걸 너무 막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제외하고 나서 그것을 아예 제외해버리고 문제를 풀어도 잘 풀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반 이상보다 훨씬 더 많아. 80%, 90%는 그 단어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히려 단어를 잘 모른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그냥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여러분들 상담할 때 너무나도 요즘에 좀 형식적인 어떤 공식이나 형식적인 풀이틀이나 이건 이렇게 풀어야죠. 저건 저렇게 풀어야죠. 이런 것에 너무 좀 집착하려는 경향들이 많이 보여요. 어떤 학생들한테. 오히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한 단어에 막히는 것만으로도 그 지문 전체가 전부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패닉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여유롭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